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도 이슈 브리핑에 찾아주신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무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회계법인 예광의 허화연 공인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연입니다. 오늘은 표정은 밝으시지만 주제는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 오늘 주제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실 주제에 대해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그 단어만 들으셔도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조금 무서워하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무조사는 누가 그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절차하고 대응 방안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그런 세무조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이게 두려움이 앞서는 세무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응 방안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거라고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고 뭐 세무조사야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앞서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할지 그걸 알려면 전체적인 또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 그리고 대상에서 되도록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비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대비 방안은 들으시면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라 겨우 이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아마 납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무조사의 종류와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이제 사실 이게 세무조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히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놓은 세션이고요. 그래서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부 및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이제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이 이제 장부와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 국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세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의 종류하고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는데요.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이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떨 때 조사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조항에 보시면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내지는 이제 5년 단위로 대상을 선정을 하거나 내지는 말 그대로 랜덤 추출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 불성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규모 등을 감안해서 5년 단위 선정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정됐다 하는 거는 랜덤 추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조사 말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조사에는 사실 이렇게 랜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선정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비정기조사. 뭔가 확신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뭔가 혐의가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봐야겠다 하고 오는 것이 이제 비정기조사인데요. 비정기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제 선정이 되느냐 하면 뭔가 세법과 관련된 그런 세무와 관련된 의무를 불이행했다던가, 그 다음에 뭐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이 명백히 이제 드러난 게 있다던가, 내지는 뭐 탈세를 제보한 사람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뭔가 그 국세청과 다른 기관과의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탄류와 오류의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든가, 내지는 이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발각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비정기조사 대상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시면 정기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기조사 선정 사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선정이 되고요. 이 성실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보시면 신고 성실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한 혐의가 이제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 신고 성실도를 뭐를 평가하느냐 그러면은 뭐 기한 내에 신고 잘 하였는지 내지는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잘 제출하였는지 접대 비용 인건비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한 351개가 넘는 항목들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뭘 보냐면 소득률을 많이 보는데요. 그 수입 대비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가 업종 내지는 뭐 지역에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보는 게 사실 가장 큰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351개가 넘는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하는 세무조사가 되겠는데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업종 및 규모, 경제력 등의 집중을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뭐 대기업, 우리가 이제 흔히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들 말고는 기업들 말고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다음 화면에서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되지 않으면은 요거에 적용을 받기가 힘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무작위 추출 방식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이 1번, 2번 나는 성실히 신고도 했고 그 정도 규모도 되지 않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한정 세무조사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무작위 추출을 해서 몇몇 기업들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나는 성실히 잘했고 규모도 되지 않는데 뭔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뭔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연재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게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작위 추출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으니 그냥 성실히 조사받고 제출할 거 제출하고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별 법인사업자 조사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세청 통계 포털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신고법인수라는 거는 이제 그 국세에 신고한 법인 수이고 옆에 이제 보시면 조사법인수가 나와 있죠. 조사법인수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5천억 초과가 신고법인수가 841개, 조사법인수가 170개 정도로 해서 거의 한 20%라고 보시면 매년 5분의 1은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5년마다 한 번씩은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100억 이하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거의 이제 46,000개 기업 중에서 411개의 조사 법인수가 있는데 거의 한 1% 정도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면 100분의 1 정도가 매년 조사를 받는데 그렇다고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정말 균등하게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100년에 한 번씩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뭐 10년, 20년 기업 활동을 했는데도 세무조사 나온 적이 없다. 라고 한다는 거는 특별히 불성실하지 않았고 뭔가 비정기 조사 대상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제 규모가 안 되어 랜덤 추출에도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조사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불성실하지 않고 그 규모가 그 정도 되지 않으시면 랜덤 추출에도 그렇게 이제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불성실하지 않으시면 사실 세무조사를 자체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비정기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기 조사가 사실 무서운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뭔가 혐의를 포착을 하고 너희들 한번 깊이 봐야겠다 하고 작성을 하고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건데요. 이거는 사실 대상이 되면 당연히 무섭겠지만 대상이 되려면 여기 보시면 선정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죠?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뭔가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뭐 탈루나 이제 오류 혐의들이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정도로 내가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였다거나, 내지는 두 번째 보시면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이거는 정말 이제 큰 범칙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금액이 커지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탈세를 할 목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하고 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포착이 되었다던가 하면은 보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탈세 제보. 보통은 많이 퇴직자나 뭐 경쟁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포착하게 되는 경우에 탈세 제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포상금이 거의 한 40억, 최대 40억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 구체적인 탈세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내지는 금품 제공 알선을 했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선정 사유가 되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뭐 탈세를 했다거나 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게 명백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못을 했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런 건 저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뭔가 크게 실수가 있다거나 하더라도 탈루나 오류 혐의들이 인정될 만하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할 정도로 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뭔가 세무신고하시고 처리를 하셨다면 이걸 두려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나 있을 실수나 이런 업계 관행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잘못인 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비정기 선정 사유는 이렇게 되고, 이런 혐의들이 포착이 되면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기 이제 조사 유형을 좀 보시면, 이 유형이라는 게 이제 그 국세청에서 이런 혐의들을 어떻게 이제 포착하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국세청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간에 뭔가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 부가세 신고한 것과 내지는 뭔가 법인세, 소득세 신고한 것들이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다 스크리닝이 됩니다. 스크리닝이 돼서 국세청에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알면서 이런 불일치나 뭔가 탈세를 위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조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잘못들이 누적된다고 하면은 이건 국세청에서 나오면 뭐 5개년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원칙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거 전혀 모를 리가 없는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집계한 자료 간에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면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료상 조사. 자료상이 뭐냐면 예전에 보시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계산서 만들어주겠다, 자료를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매입하고 매출처를 연결해주면서 이제 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자료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걸 이용한 개인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네들이 이 자료상 이용했는지 봐야겠다 하고 온다기보다는 이 자료상을 조사하다 보면은 그 자료상을 이용한 기업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양측에. 그래서 그 자료상 조사에 의해서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이제 위법한 행위니까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상 조사를 통해서도 국세청이 이런 혐의를 포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사. 기획조사 보시면 이제 연예인들 조사받는다거나, 최근에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뭔가 신생으로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이제 세무 관련돼서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누락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잘 이루어지는 업종,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해서, 내지는 그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이 최대 40억 원까지 올라간 탈세 제보. 이 탈세 제보는 많이들 관계가 좋지 않게 나갔다거나 하는 그런 퇴직한 직원들에 의해서 많이 제보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해당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1,000만 원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씩 나눠서 하더라도 이게 그 1,000만 원 말고도 이건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 같은데 하면서 포착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적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FIU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이건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뭔가 소득에 비해 자산이 갑자기 늘었다던가, 고액의 부채가 상환됐다던가, 많이 이제 심한 소비가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그 정의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IU 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금 거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FIU 시스템이라는 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시스템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시스템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거래 정보를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래들을 보고를 하냐면, 의심되는 이상한 거래,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기도 하고, 고액 현금 거래,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같이 뭐 남편 계좌로 1천만 원을 써줬다, 이것도 보고가 되는 거냐? 이런 계좌 이체 말고 현금이 입출금되는 거, 현금이 입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 원 미만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500만 원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넣는다고 하시더라도 500만 원씩 계속 현금이 이렇게 계속 마련되는 분들이 정상적인 경우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거래입니다 하고 의심 거래가 되어서 이제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FIU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현금 거래들이 보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PCI 시스템.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 property, consumption, 소비 지출액, 그 다음에 인컴에서 신고 소득 간에 이제 이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신고 소득에서 소비 지출액을 빼면 이게 이제 가용 현금이 되겠잖아요. 가용 이제 자금이 될 텐데, 이 가용 자금 대비해서 너무 고액으로 재산이 이제 늘었다던가, 내지는 고액의 대출금이 상환이 됐다던가, 내지는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너무 지출이 이제 크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포착이 되는 건데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 보시면 법인 자금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을 할 수 있고요. 해외여행, 그러니까 이 소비는 어떤 걸로 검증이 되냐면, 법인 자금은 보통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법인 카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카드 지출로 많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그래서 뭐 해외여행을 가신다던가 고가품을 취득한다 하는 이 소비 지출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신고소득하고 소비 지출액 대비해서 이제 많다던가, 그 다음에 뭐 고액 자산이 갑자기 이제 취득을 됐는데 요 자금이 출처가 관리가 안 된다던가, 예를 들자면 소득이 이제 없는 분들, 미성년자들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자산이 취득되면 그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약간 이 지출 관리에서 뭐 밸런스가 이상하다 보면은 이분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분들이 비정기조사 대상이 되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리 원칙은 뭐냐면,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원리와 원칙대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비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실한 신고 납세의 의무 이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실하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정기조사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불성실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또한 정기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실하게 신고 납세 의무를 당연히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절세에 관련하여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저희가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뭔가 회색 지대를 이용해서 이거를 너무 선을 넘나들듯이 절세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게 기업의 규모와 업종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과도하고 뭔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3번의 사적 경비 사용 자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요거는 이제 3번과 4번을 적절히 이제 조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표님들이나 저 이제 임원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급여를 유난히 낮게 책정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급여를 유난히 낮게 책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로 인한 근로소득이나 이제 종합소득세는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 그 소득 신고는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소비 지출은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 법인의 돈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그렇게 과하게 사용하신다던가 사업이나 업무용이 아닌데도 내 사적 경비로 사용하신다던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이렇게 많이 해놓지 않아도 나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 기업체인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인의 경우에는 엄연히 대표하고는 다른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경비를 사적 경비로 사용한다든가 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급여를 줄여서 신고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자산 취득을 하신다든가 할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 취득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체입금을 상환해야 되고 뭔가 소비를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것에 걸맞는 소득 신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하셔야지 PCI 시스템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때 처음에 들어갈 때 결론은 정말 허무하고 너무 원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법에서 말하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성실하고 위법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고 랜덤 샘플링으로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조사 대비 방안으로 원칙적인 내용만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이제 실제 대상이 되었을 때 대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다음 세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계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대상이 선정이 되고 또 대비 방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들어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한결 좀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라는 레터가 날라오거나 이런 단어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좀 두려운데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전문 세무 대리인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세션에 말씀을 또 드리기는 할 텐데 네. 저도 이제 저희가 기장한다거나 하는 그 거래처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도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세무조사를 많이 돼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그렇고 당연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도 잘 감이 이제 잡으실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기장 맡고 계신 담당 세무사님 계신데 그분들께 의뢰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제 과연 대응을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님께 세무조사 대응을 맡기는 것과 세무조사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맡기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부분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요. 기장을 맡기시면은 저희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는 보통 가성비를 많이 따지셔가지고 일반 기장만 하고 뭔가 다른 거래들, 특별한 거래들이 많이 없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루틴한 그 기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규모가 크지 않은 기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에게 많이 맡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렇다고 하면 기장도 하시고 세무조사 대응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기 맡기시면은 좋죠. 왜냐하면 나의 회사의 상황이나 거래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어떤 종류의 자료들이 이제 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사실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금상첨화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세무조사 대응을 해보신 적이 없고 그 분야 전문이 아니시라고 하면 기장을 맡긴 이제 세무사님 분들께 맡기시다 보면은 대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게 사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전문 분야가 마찬가지듯 오랫동안 또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으로 자리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세무조사 대상 및 대비 방안에 대해서 1차로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번에도 이어서 좀 이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세무조사라는 단어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찾는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도 오늘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